지금 오늘은 지금 여기 그 EBS 다큐멘터리에서 그 멸종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뭐 작가라든지 거기 뭐 PD들이 만든 책, 이 멸종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몇 페이지는 좀 소리 내서 한번 좀 읽어보려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겠다는 건 아니고, 이게 책을 이게 눈으로만 읽는 것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 건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 페이지만 한번 읽어보자. 지금 읽을 부분은 이 지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태양계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지질의 그 역사, 그 지질 역사를 이렇게 땅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알아낸 것들 중에 이 지금까지 5번의 이 지구에서 대멸종 사건이 지금 있었다고, 그 지질의 역사가 지금 있다고 하네. 그리고 그 가장 5번째, 즉 마지막 최근의 멸종이 그 공룡을 멸종시킨 그 백악기에 있었던 그 대멸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백악기 이 시절, 이 파충류가 공룡이 파충류인가? 뭐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 파충류가 그 판을 치던 이 시기에는 포유류, 우리 인간이 포함된 포유류의 존재는 굉장히 미약했는가 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포유류 세상이 아닌 거지. 포유류라고 할 만한 것이 그 땅속에서 그 설치류, 지금으로 보면 설치류, 쥐새끼, 뭐 두더지, 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 그 포유류의 조상, 그런 몇 종이 지금 존재했던 시기지, 이 시기는. 그래서 밤이 되면 파충류들이 잠을 자면 이제 그 부스러기 흔적들, 찌꺼기들을 주워 먹던 밤에 그런 시기인데, 이 백악기 대멸종에서 중요한 사건이 여기 보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핵겨울이 과연 백악기 멸종의 진정한 이유일까? 여러 가지 증거들은 백악기 멸종이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백악기 말에 해수면이 급격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당시 대륙붕의 거의 대부분이 육지가 되어버렸다. 대륙붕에 살던 바다 생물들에겐 엄청난 재앙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썼다시피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은 대륙붕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물초가 형성된 곳이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물량도 많은 곳인데, 백악기 말 해안선의 후퇴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던 생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는 6,500만 년 전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운석이 떨어진다. 운석의 지름이 약 10에서 15km 정도 되었던 이 소행성 혹은 해성은 초속 20에서 70km의 속도로 떨어졌다. 충돌 효과는 TNT 1억 메가톤이었다. 이 정도의 충돌 규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기타 핵 보유국의 모든 핵을 한데 모아 터뜨리는 것으로도 부족한 정도의 규모다. 이 운석이 떨어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생긴 운석 구덩이는 지름이 170km, 서울에서 구미 정도까지 거리고 깊이는 15에서 20km, 에베레스트 산의 두세 배 정도, 쓰나미 높이는 100m가 넘었고 육지로 20km를 그 쓰나미가 쳐들어갔다. 그리고 그 암석 파편들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그 비산한 암석 파편이 먼지가 되어 해를 가렸고 지상은 핵 겨울로 돌입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참혹했다. 지구의 표면 온도는 0도에 가까웠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기 힘들어 죽어갔다. 그래도 이 5번째 이 멸종에서 제일 피해를 적게 본 것이 곤충이 좀 피해를 제일 적게 받네. 그 매미 같은 걸 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성충이 되기 전에 그 애벌레 상태로 한 7년 정도를 땅속에서 살잖아. 그리고 성충으로는 한 30일 정도 지상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곤충들의 이런 습성들이 지금 보면 되게 좀 지금의 지구 환경에서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습성인데, 그런 곤충들의 습성이 이 백악기에 지구 전체의 핵 겨울이 존재했을 당시에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게 이유인 거지. 그리고 그런 대멸종의 사건은 5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6번째 대멸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6번째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지금 진행형이라고 다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난 5번의 그 대멸종하고 다르게 이번 6번째 대멸종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이 하는 그런 행동들,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대멸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몇 페이지 한번 읽어보자고. 산성비의 문제. 산업혁명 이후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산성비 문제다. 화학 연료는 과거 생물이 남긴 유산인데, 화석 연료는 과거 생물이 남긴 유산인데 이 유산에는 당연히 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황의 연소 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황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황은 공기 중에서 물과 결합하여 아황산 혹은 황산이 되어 산성비로 내린다. 혹은 산성안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도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엔진룸에서는 고온, 고압 상태에서 분무된 휘발유와 공기 중의 산소가 전기 스파크에 의해 급격히 연소하면서 폭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소라면 절대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던 공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일산화 질소가 된다. 이런 일산화 질소가 배기가스를 통해 빠져나오면 또 다른 산성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옥시덴트에 의한 오존 발생이 동물과 인간의 호흡기를 자극하여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흔히 여름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오존주의보는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산성물질을 함유한 비가 내리면 토양의 세균과 식물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죽어간다. 식물이 죽어가는 곳에 어떤 생물이 깃들 수 있겠는가? 중국의 경우 이러한 산성비가 사막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하천이나 호수는 더 심각하다. 산성물질이 섞인 비가 내리고 토양에서 흘러온 산성물질이 축적되면 하천과 호수의 생태계는 몸부림을 친다. 물풀과 이끼가 마르고 물고기가 죽어 떠오른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버린 하천과 호수는 산성물질이 제거되기 전에는 쉽게 이전의 생태계로 회복하지 못한다. 인류 이전의 산성비는 화산 분출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만들어졌지만 18세기 이후 산성비는 일상화된 일이 일상화가 되어버렸다. 열대우림의 파괴. 세계 3대 열대우림은 중부의 아프리카 콩고 지방, 동남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반도와 순다열도 및 그 부근,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이다. 이 세 곳은 지구의 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 되지 않지만 산소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여타 나머지 육지 지역의 식물들을 압도한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 곳이 생산하는 산소의 양은 전 세계 산소 공급량의 25%에 달한다. 그렇구나. 또한 종 다양성도 다른 곳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열대우림의 나무 한 그루를 조사해보면 수천 생물종이 발견된다. 지구 전체의 종 다양성이 열대우림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의 경우 20년 동안 프랑스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열대우림이 사라졌다. 열대우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브라질 환경부의 대단히 인색한 발표에 따르더라도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의 0.5%가 사라지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년이 지나기 전에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열대우림 지역은 토양이 척박하고 대다수의 에너지와 영양분이 열대우림을 구성하는 나무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토양 자체가 워낙 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라 한번 파괴되면 그 토양에서 새로운 열대우림이 다시 생성되기까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파괴된 열대우림은 다시 열대우림으로 되돌아갈 수가 거의 없다는 거네. 바다의 오염.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그리고 사막화. 중국 서북쪽 내몽골 지방에서는 매년 사막이 확장되고 있다. 중국과 심지어 황사로 괴롭힘을 당하는 한국까지 사막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계속 확대될 뿐이다. 매년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산성비가 내려서 초원의 풀들을 없애고 그 뒤 편서풍을 타고 온 모래가 그곳을 뒤덮으면서 사막이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서도 산성비가 문제구만. 더구나 현지인들의 과도한 개간과 유목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초원지대인 사헬 지도도 점점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경작지와 도시화의 확대. 그리고 종의 감소. 중생대 중기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어 각 대륙으로 흩어지면서 각 대륙마다 서로 다른 생물종이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었다.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다양한 포유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발견되는 유대류, 남아메리카와 마다가스의 독특한 원숭이들,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제도의 생물 등 저마다 대륙과 섬들은 다양한 종들로 만개했다. 이 포유류의 고향은 이 아프리카구만, 아프리카. 우리 포유류들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구만. 그런 종들이 많네. 과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 지구상의 생물종은 약 2천만에서 1억 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분류가 되고 동정이 된, 즉 인류에 의해 파악된 종은 170만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대다수의 종은 아직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생물들이다. 특히 이들 생물종 중 절반 이상은 열대 우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열대 우림의 절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류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다. 이전 시대의 종의 감소가 인간의 남획이나 부주의로 의한 우연적 효과였고 그 영향도 크지 않았다면, 지금 시대의 종의 감소는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 자체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대량 절멸의 시대가 된 것이다. 벌의 소멸. 벌이 사라지고 있다.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이 사라지고 있다.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파, 살충제, 항생제, 곰팡이 등의 이유가 나열되고 주장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살충제가 제일 치명적인 거 아닌가? 중생대에 처음 나타난 이래 벌은 속시식물과 공진화한 대표적인 생물이다. 벌은 꽃에 기대어 살고 꽃은 벌에 기대어 번식을 한다. 만약 벌이 사라지면 벌에 기대어 가루바지를 하던 속시식물들도 같이 사라질 운명이다. 물론 벌 이외에도 가루바지를 하는 곤충이나 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꽃의 절대다수는 벌에 의지하고 있다.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이 벌의 가루바지에 의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당장 일본의 나가노현에서 벌이 사라지면서 농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수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 나주의 그 배를 키우는 그런 과수원에서도 봄에 보면 사람들이 붓을 들고 그 배꽃에다가 이 수술 꽃가루를 이렇게 사람이 붓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 벌이 없어가지고. 벌의 사라짐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벌의 사라짐은 육지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속시식물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고, 식물에 의지하는 다른 초식동물과 먹이구물로 연결된 모든 동물계에 문제가 된다. 또한 여러 번의 대멸종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했던 절지동물, 그 중에서도 곤충들이 사라지는 것은 지금 생태계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대 대멸종, 그 끔찍한 대멸종이 있었을 때도 곤충들은 잘 살아남았거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홀로세, 지금 홀로세라고 하던데, 이 홀로세에서 곤충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곤충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홀로세가 6번째 대멸종의 시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 종들이 막 사라지니까.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뭐 운석이 떨어지고, 뭐 핵 겨울이 되고, 뭐 빙하기가 되고, 막 그런 것이 없는 이 홀로세에서 그 생명력 강한 곤충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6번째 대멸종이라고 경고할 만하지. 그리고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는데 화석연료 사용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킨다. 지구온난화는 숱한 위협의 시작이 된다.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로 해안에 많은 땅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 이런 나라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지. 그 동해안에만 가봐도 그 모래사구라고 하나? 모래사장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막 깎여 나가는 게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 그 해수욕 하는 시기가 되면 저 바다 밑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그 모래를 막 동력을 이용해서 막 뽑아내가지고 공중에다가 막 모래를 막 뿌리는 그런 장면을 내가 자주 보거든. 이게 매년 봐, 매년. 이게 여름 해수욕 시기 전에 그 동해안 자전거 길을 이렇게 쭉 달려보면 맨 그런 것들 뿐이야, 보면. 뭐 바다 모래를 끌어다가 해수욕장을 다시 원래대로 모습. 막 절벽처럼 깎여 있으니까, 해수욕장. 바닷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고 자신의 고향을 지키려 하겠지만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에 맞설 방법은 보다 높은 지대로 이주밖에는 없다. 이게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온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 이주할 수도 없는 수많은 식물들과 그 식물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물들에게 해수면의 상승은 완벽한 재앙이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해안가에만 미치지 않는다. 해수면의 상승은 해수의 흐름을 교란하고 기후를 바꾼다. 저지대를 침수시키고 생태계를 위협한다. 내륙 지방은 더욱더 건조해져서 사막화가 오히려 촉진된다. 사실 지구온난화는 인류가 만든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이전의 대멸종에서도 하나같이 지구온난화의 온난화가 멸종의 대전조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파리 기후협약도 맺고 해서 이렇게 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이산화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그런 기후협약까지 맺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미국이 그 협약에서 탈퇴, 즉 빠져나가 버렸거든. 지금 미국 대통령 의 시각에서는 그깟 기후 협약 아니면 지구 온난화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맺고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얼마로 제한하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더만 보니까.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이 모든 사건의 귀결점은 단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산소 농도의 감소다.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동반된 지구온난화는 대멸종으로의 길을 부추기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결국 인간이 너무 많다. 무수히 많은 인류로 인한 재앙들을 열거해 보았다. 하지만 이런 인류의 행동에는 단 하나의 근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인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원래 최종 포식자는 여타 다른 종에 비해 그 개체수가 대단히 적어야지만 전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하지만 인류가 생태계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최종 포식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길게 잡아도 구석기 시대까지이다. 아마존이나 동남아의 섬 또는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간혹 보이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계속하는 종족을 보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한 지위에 만족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들과 그들이 속한 자연은 행복하다. 수렵과 채집으로 소규모 씨족 집단을 유지하며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계의 충실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하던 인간은 그러나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 그 개체수를 늘렸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중동, 유럽, 동남아, 중국, 몽고, 아메리카로 그 존재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지금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지. 70억이. 내가 태어났던 1970년도만 해도 인구가 35억 밖에 안 됐었는데 45년 만에 더블을 쳤구만. 우리나라 인구도 그렇지. 내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이었으니까 45년 만에 5천만 명이 됐잖아. 더블을 쳐, 더블을. 미친 거지, 이게 미친 거야. 이런 상황인데도 애를 더 낳으라고 장려금까지 주고 지랄인 거지. 인구가 줄까봐 벌벌 떨고 있고. 미친 거지. 미친 거야, 미친 거. 왜 이 대한민국의 인구를 1억을 채우고 싶나? 45년 만에 2,500을 5천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45년 후에는 이 5천을 1억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이 지구에서 보면 인간의 그 적정한 숫자는 그 1억 언저리라고 하더라고. 1억 언저리. 1억 언저리. 지구 전체 인구가 지금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아니고 그 70분의 1인 1억 언저리일 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 이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이 지구가 인간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1억 명 정도가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1억 명 정도가. 근데 그것의 한 70배 정도가 되니까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지. 이 앞부분에 뭐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무슨 뭐
종이 감소하고 벌이 죽고 사막화, 산성비, 그 다음에 열대우림 파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구의 인구가 지금 70억 명이 넘게 살고 있고 그 인구를 70억 명이라는 인구를 줄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게 문제지. 인간이 스스로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멸종해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그 멸종들을 보면 이 최상위 포식자는 절대 그 멸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가장 취약해. 가장 취약한 존재가 그 멸종의 과정이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한 존재가 최상위 포식자거든. 그리고 몸무게가 20kg 이상 나가는 그런 큰 동물들 굉장히 취약하거든. 그리고 이 포유류, 인간 같은 포유류, 이게 항온 동물들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취약하지. 뭐 곤충이나 파충류 이런 것들은 자기 체온을 주위 온도에 맞게 낮춰버리잖아. 그리고 겨울잠도 자고. 근데 인간은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 무슨 수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고 이제 끝내자고. 처음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을 시작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인류는 금속을 원광에서 추출을 하기 위해 나무를 태웠다. 난방을 위해서도 나무를 태웠다.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더 이상 태울 나무가 부족하자 이탄을 떼기 시작했고 곧이어 석탄을 캐내어 에너지로 이용했다. 석탄만으로 인류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자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석유가 고갈되려고 하니 인류는 더 깊은 곳에 석유, 오일샌드, 세일가스, 메탄 하이드로레이트와 같이 현재의 소비를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마치 거의 바닥을 드러낸 밥솥에서 이제 누룽지를 긁어 먹는 격이다. 인류에게 있어 에너지 사용량의 확대는 벗어날 수 없는 외길처럼 보인다. 지금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석유의 양은 지구가 300만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양이다. 인류는 어찌 보면 지구 생태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암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고 몇 번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팅된 다세포 생물의 조직 일부가 그 약속을 깨고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증식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암이 된다. 모든 세포와 조직기관은 하나의 개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된다. 몸의 일부 조직이 자신의 역할 이상을 바라고 비대해지면 몸 전체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마침내 개체 전체의 죽음으로 마감되듯이 생태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인류는 이 생태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갈취하고 있다. 당연히 생태계는 인류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인류라는 생태계의 암을 제거하거나 혹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제약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서는 암적인 존재네, 암적인 존재.